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봉근 이재만 나란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상납받아온 문고리 2인방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2014년 같은 해에 나란히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 채씩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사실, 그걸 비공개 여론조사 등 정치 공작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찜찜한데 이것이 개인 아파트를 사는 데까지 쓰여졌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노릇입니다. 여전히 그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에 대해서 이 2인방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랍니다. 굳게 닫힌 문고리, 그 문고리가 언제쯤 열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융단 폭격이 예정된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이라면은 국정원 있는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을 찾아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원을 찾아가서요? 네.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적폐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죠. 예. 국정원 댓글을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파문, 민간인 사찰, 노벨상 취소 공작, 또 그리고 이번에 터진 특수활동비 상납까지요. 예. 지난 정부 비리 전반에 관여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9년간의 불법 행위를 탈탈 털어보겠다 이렇게 벼르는 중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럴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문제까지 들춰보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오늘 하루 여와 야로부터 흠씬 매를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가운데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8월에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재벌개혁 중간고사입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과 재벌 경영진들 간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 현대차, SK, LG 그리고 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늘 만납니다. 지난 6월 회동을 했는데 이후 넉 달 만이죠. 당시 회동 때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그룹 지배구조의 개선, 또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해소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예. 오늘 자리는 당시 요구사항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차원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숙제검사죠. 예. 1차 회동 때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몰아치지는 않을 테니까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재벌 측 답변에 따라서는 향후에 압박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숙제를 좀 잘 해왔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국회에서 밝힌 개헌 의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다 공감은 하는데 네. 제대로 불이 붙질 않아요, 개헌.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언급을 했죠? 네, 국회 시정연설에서였습니다. 예.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랬었죠. 이전 정부 때 역시 국면 전환 차원에서라도 개헌 논의가 간간히 제기됐고요. 예. 그럼에도 속도가 나지 않은 거는 개헌의 두 축이죠. 그 선거구조 개편 또 대통령 권한 분산 이거를 두고 각 당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인데 예.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젠 정부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이번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통합 전대론을 제시했습니다. 보수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재창당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 지도부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바른정당 곧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함께 치르자. 이른바 통합 전당대회론입니다. 좀 뜻밖인 것이요. 이 목소리가 자강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신호탄을 쏜 사람은 남경필 경기지사입니다. 어제 이 통합 전대론을 놓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5일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진 상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어떻게 될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남경필 경기지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남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당 간의 통합 전당대회.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제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요. 예. 바른정당도 다 지도부가 물러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재창당 대회를 하는 거죠. 지도부 다 물러나고 네. 그게 쉬운 말로 하면은 두 당의 합당이네요. 합당해서 전당대회 치르는 거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바른정당이 맨 처음에 태동될 때 예. 저희가 당을 탈당하면서 왜 탈당했느냐. 지금의 이런 구조로는 상태로는 우리가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예. 새로운 당을 만들기가 어렵다. 특히 그 안에 있는 국정농단 세력의 그러한 존재, 위세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당에 입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이 아니고요. 예. 새롭게 당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님, 원래 바른정당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강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생겨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안에는 뭐 끝까지 자강파, 뭐 묻지마 통합파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제대로 된 통합파, 원칙 있는 통합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합칠 수 없다라는 통합파는 분명히 선을 그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강파로 저는 지금도 생각이 같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의미 있는 이 논쟁과 예. 이 결정들이 내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리 또 결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면도 분명히 큽니다. 예.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지켜봐야죠.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이 그 마무리는 돼야 한다. 그 마무리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루어져야 되고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출당도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통합전당대회입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이 출당 문제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 나머지 친박 청산과 관련돼서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과 관련돼서는 통합 과정 또는 통합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은 혼재돼 있습니다만 분명한 전제 조건은 뭐냐. 양당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통합전당대회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일단 통합전당대회라는 말은 말이 통합전당대회지 결국은 합당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애초에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나갔던 분들이 했던 그 친박 청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어디까지냐고 볼 거냐가 또 의견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8적 얘기도 했고요. 12적 얘기도 했고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합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서청원 대표, 최경환 전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정리는 기본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께서는 그럼 어떤 원칙을 그 순서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청산은 있어야 하고 그게 바탕이 된다면 통합전대로 가자 이런 입장.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산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통합전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이 통합전당대회라는 걸 하게 되려면 최소한 뭐 2달 정도의 논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전대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원래 독자 전당대회가. 그것도 미뤄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유승민, 하태경
이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칙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과 이렇게 묻지마 합당 전당대회를 하자는 건 후진 기어를 놓고 왔던 길 되돌리자는 거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 정치다. 강하게 반발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당대회를 정치를 하면서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가 중요하거든요. 예. 왜 하느냐? 전당대회는 우리가 당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남경필 유승민 남경필의 대통령 선거 선출위원 전당대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서로 하나로 뭉치고 도와주고 진 쪽도 도와주고 하는 건데 예. 지금의 전당대회는 뭐냐? 깨지기 위한 전당대회입니다. 아 이대로 그냥 단독 전당대회를 하면 깨지기 위한 전당대회다. 아니 대부분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바른정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제가 20명을 다 만나보니 대부분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에요. 자, 우리는 깨지면 안 된다. 어떤 길로 가도 하나의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11월 6일이 이 깨지는 마지노선인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전당대회를 할 거. 예를 들면 11월 6일 날 탈당을 다 했어요. 나간다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됩니까? 그분들도 뭐라 그러면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그런 전당대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전당대회 할 수도 없어요. 아하. 그 지금까지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너는 니네들은 갈래들은 가라. 뭐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너 이거 안 해주면 떠나겠다. 이 양쪽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너는 갈 테면 가고 나는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소통의 부족이 커요. 그렇다니까 이거를 다 모아보니 의견이 뭐냐. 일단 전당대회를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뒤로 미루고 자유한국당의 저런 상황도 보면서 통합전당대회를 또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바른정당이 11월 6일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쪼개질 게 분명한데 그걸 보면서도 가자는 건 말 안 된다. 어떻게든지 좀 같이 가보자라는 그 아쉬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 고집 피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신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나올 때 우리가 내세웠던 명분 그게 있는데 하나도 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걸 보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쳐서 전당대회를 치르느냐. 아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하자는 게 아니죠. 지켜보면서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사실 바른정당이 창당하고 나서 우리가 개혁보수 얘기했지만 사실 개혁보수의 제대로 된 비전과 철학을 보여줬어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못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언제 헤어질 거냐? 너는 니네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합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바른정당 독자 전당대회를 밀어놓고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보자. 이 정도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자기들의 할 일들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통합전당대회라는 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벌써 2일이죠. 이게 어제 결론 안 났잖아요. 어제 이 얘기를 똑같이 의원총회장에서 하셨을 텐데 결론이 안 난 채 끝이 났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은 5일까지만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이분들은 그냥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갈 거고요. 몇 분이나 나가실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7명보다 많다라는 얘기. 그렇진 않을 거고요. 다만 저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대다수 어제 의총장에도 확인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신 분 없어요. 하태경, 유승민 두 분 외에는 큰 반발은 없어요. 저는 그분들 얘기도 반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고요. 아하.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토론에서 자기들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그걸 원하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금 바른정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볼 때는 이 길이 바로 가야 할 길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의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일단 바른정당 안에서 지금 남경필 의원 말씀대로 일단은 미루고 보자라는 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통합전당대회. 그렇습니다. 그쪽 지도부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느낌이 옵니까? 아직 얘기 안 했고요. 그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 여러분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어떤 건지 아마 오늘 인터뷰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남경필 지사께서는 최대한 통합전대를 위해 노력하되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탈당하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금 남지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통합전대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그러게요. 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근데 합당이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합당 아닙니까? 그렇죠. 합당이 같이 되는 거죠. 같이 합쳐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만들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2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요 며칠 앞으로 이제 며칠이 이 최종적인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3, 4, 5일, 3일 남았네요. 3일. 바른정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행간 가죠. 요 며칠 사이에 롯데 일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이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롯데검, 롯데신화의 주인공 신격호 총괄 회장. 신 회장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신 회장 휠체어 타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령입니다. 휠체어 타고 왔는데 중형이 구형되는 그 와중에도 무슨 재판하는 거냐 뭐 하면서 좀 횡설수설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지금 재판 중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잘 모르겠다. 왜 재판을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변호인이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횡령 혐의입니다. 네, 이렇게. 횡령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기소를 해? 이렇게 역정을 내기도 했다고 나를 합니다. 누가 기소를 해?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공짜 급여 508억 원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자,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1세대 기업인의 불행한 퇴장이다입니다. 1세대 기업인. 정확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신격호 회장.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922년생입니다. 22년생이. 올해 95세예요. 와, 진짜 고령이긴 하네요. 네, 주요 재벌그룹 창업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생존한 1세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사실 껌이라고 하는 거 그 상품으로 기업을 일궜던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껌. 그 유명한 껌이라면 뭐 이 노래 하면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국내 5대 재벌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래요? 사실은 너무 폐쇄적인 경영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함부로 말을 못 꺼낼 정도로 엄청난 철권 통치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2년 전에 두 아들이 경영권 다툼만 벌이지 않았다면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형제의 난만 일으키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편안히 남은 여생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95세에 휠체어 타고 이렇게 법정까지 나온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형제의 난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1세대 기업인인데 창업주인데 반강제로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물러났죠. 예, 예. 자식 3명과 사실혼이었던 여성 모두 징역 7년과 10년씩 구형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1세대 기업인은 뭐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숱한 비판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 사업 보국을 외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1세대 기업인의 말로가 자식들로 인해서 또 본인이 경영을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 참 말로가 쓸쓸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1세대 기업인.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회사는 총수만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주주의 것이죠.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것일 테고요. 그렇죠. 이걸 상장하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뭐 다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장한 회사들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의 것이기도 할 거고요. 예.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온 국민의 것이기도 할 겁니다. 뭐 이런 큰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신총괄 회장은 재판정인지 어딘지 구분도 사실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만은 또렷이 했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내가 그 돈 쓰겠다는데 그게 횡령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내 맘대로 쓰는데 이게 뭐 횡령이냐? 네. 어제 재판정에서도 내가 횡령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나를 기소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게 지금 우리나라 1세대 기업인들이 가진 인식이었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줄줄이 기소돼서 불행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네.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 몇 번씩 재판정에 섰던 경험들을 맞아요. 1세대 경영인들은 다 하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가 내 맘대로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난 3월 재판 때는 법정에서 내 회사인데 누가 감이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쳐가지고 예, 예. 재판정에서 강제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신 회장 같은 1세대 기업인들이 가진 이런 인식이 오늘날의 이 불행을 낳게 만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신 회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식들한테 공짜 급여도 주고요. 사실혼 여성한테 이 서미경 씨한테 매점 운영권도 주고 알짜배기 식당 사업권도 다 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매점 운영권 하니까 되게 조그만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큰 극장에 딸려있는 예. 그 매점들을 다 줬다는 거잖아요. 예. 운영권. 그러니까 신 회장의 불행은 자신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뭐 총수일 것이기도 하겠지만 회사 직원, 그의 가족, 더 넓게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 바로 2세대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서 중형을 구형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기업인들은 좀 나아졌을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나아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3호 공식은 확실하게 깨졌다입니다. 3호 공식이 뭔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이게 지금 총수들 재판에서는 많이 나왔던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 재판에서는 마치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다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법칙이 확실히 깨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깨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실형을. 롯데가 구형을 보면 징역 7년에 또 7년에서 10년 정도 구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이 이 정도 나오면.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신격호 회장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자칫하면 감옥에서 만로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고령이라서 네네. 그게 조금 고려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이번 재판에서 다른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겨질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 롯데 얘기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그 롯데가 참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중국. 예. 중국 얘기해 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방송 첫 출연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6548님, 사람 하나 바뀐 게 없는데 통합전대라뇨. 그러면 그게 개혁이 되는 겁니까? 반면에 5569님은 보수는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할 수 있죠. 의견 고맙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사드 문제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봄이 찾아오는 느낌이죠.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합의에 무슨 이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면 합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양보해 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노영민 주중대사, 베이징 현지 연결해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배우 김주혁 씨, 오늘이 발인 날입니다.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김주혁 씨의 사고, 사망사고를 바탕으로 연예인 사고들을 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일정한 패턴,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보죠.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왜 깜깜이 쌈짓돈이 됐나. 권영철 기자가 그 이면을 파헤쳐드립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겠다. 예, 한중 외교부가 이렇게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7월이죠. 사드 도입을 결정한 후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좀 놀랍습니다. 왜냐? 워낙 전격적이고요. 게다가 합의문을 보면 우리 입장이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중국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분, 노영민 주중대사. 오늘 직접 만나보죠. 노영민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3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 3주. 그런데 3주 만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서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교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민들 정말 좋아하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요. 사실 시내버스에 탔을 때도 한국말로 대화 나누기조차 꺼릴 정도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 정도 반항 감정이었어요? 네. 아주 그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교민들. 지금은 상당히 축제 분위기겠어요, 우리 교민들. 아주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요. 예. 잘 됐습니다. 양국 외교 합의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간의 불편했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완전한 해소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완벽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도 사드로 야기된 한중 관계의 긴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왔다. 그 정도로. 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에이펙에서의 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국민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그널. 완벽히 완전히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세상들이. 아마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스텝을 밟았다. 터널에선 일단 빠져나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좀 놀란 건 뭐냐면 사실 합의문에 보면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이지 이게 군사 동맹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국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꼼짝도 안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네. 그동안 사실 중국과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물밑 대화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말부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입장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현실은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현실을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이야기군요. 직시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중국 양국의 협력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유지에 아주 기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던 건데 그것 물론 이제 외교적인 노력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혹시 그것 외에도 어떤 다른 합의랄까요? 우리가 다른 당근 이런 것을 건넨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기술적인 보증과 지리적인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왔고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이 납득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양보, 어떤 당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진핑 2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중국 내부도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왜냐면 사실은 한중 관계가 얼면서 손해보는 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도 롯데마트 문 닫으면서 전국에서 수천 명이 실직하고 선양에다가 롯데월드 만들어 놓은 거는 횡하고 우리 관광객들, 한국의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몰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라고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저희들이 그 얘기를 사실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이 서로 간의 그 상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연 관광객이 약 800만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한 400만으로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중국에 가는 관광객이 약 400만인데 우리 역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네. 그리고 이 줄은 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을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서 일본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 설득이 통했다고 보세요. 결정적으로 시 주석의 의지도 작용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이지 군사 동맹 아니다. 이런 걸 합의 문구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양해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국도 이 합의문을 다 본 건가요? 네, 저희들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긴밀하게 상의했습니다.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도 혹시 설득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환영했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환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이 한반도 혹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계속 대치 라이벌 아닙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동북아의 긴장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아주 관건적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양국의 협의에 대해서 미국도 환영했고요. 오늘 또 공식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고 환영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측면 지원을 했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던데. 측면 지원도 했습니다.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힘을 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측면 지원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 사드 관련 3가지 전제들 이것에 대해서 외교 굴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대사님?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 내용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밝혀온 입장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외교 굴욕 아니다. 바뀐 것 없다.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과 문서로 남겨서 사인해 주는 것은 다른데 군사동맹 아니다. 사드 추가 배치 없다. 이런 것을
글로 남기고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조금 섣부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 문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측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동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워딩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추가 배치를 나중에 혹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적어도 현 단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데 혹시라도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일단 사인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 답변도 현재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 합의문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 합의문에는 우리는 현재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수준의 그 워딩입니다. 합의문에는 다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뿐이지 합의문 자체는 현재까지 입장 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이면 합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단 말씀. 네. 자꾸 이것을 이제 여쭙는 이유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일본과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게 이제 이면 합의 존재 문제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듣지 않고 서명한 문제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회담을 하면서 전제 조건 중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면 합의를 구두든 문서든 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면 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예. 노영민 중국 측에서는 요구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중국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이외에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요구는 있었지만 우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영민 주중대사 만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 한중 정상이 일단 한번 만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방중이고 방한이죠.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거 언제쯤으로 기대하세요? 글쎄요. 일단 저희들은 연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12월 내로. 12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12월보다 더 당겼으면 좋겠다? 12월도 이제 초, 중, 하순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쪽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물밑 접촉 12월 생각하신다면 벌써 하고 계실 텐데. 네, 아무튼 상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고는 계세요? 네, 아무튼 긍정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하시는 분이라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러우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긍정의 시그널을 갖고 12월에서도 좀 당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네. 예. 사실은 그렇게 돼야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 시작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방중하고 평창 개막식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이런 로드맵. 이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이 모양새가. 네. 그렇게만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고요. 정말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중 대사, 노영민 대사.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가신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외교관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정치인이시잖아요. 어렵진 않으세요? 예, 3주 지났지만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느낌입니다. 왜요? 예, 그동안 통화 수합 연장, 다방면의 교류 재개, 사드 입장 조율, 또 에이펙 정상회담 추진 등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문 외교관이냐 특임 공관장이냐는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대화의 상대, 즉 파트너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최고 지도부와 직접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그 대사가 네. 최고 지도자 리더와 소통이 가능한가? 우리로 치자면 노영민 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가능한가? 아마 이 점에서 저는 부임 이후에 과도한 환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영민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군요. 글쎄요, 제가 복심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대통령님과 예.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대사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매듭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영민 주중 대사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벌써 다 왔어요. 그래요? 겨울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11월 2일이에요, 손 변호사님. 그렇군요. 네.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손 변호사님은? 또 다 좋아해요. 네. 무슨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대답만 내놓으세요? 그래요? 예. 가을 좋아합니다. 가을 좋아. 가을이 지나가니까 아쉽네요. 아쉬우세요. 네. 그래. 저는 사실은 놀랍게도 여름을 좋아하는데.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예. 바다를 보는 이 여름이 좋더라고요. 바다는 사기들 다 있는데. 자, 오늘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가져온 오늘의 사건. 사실은 좀 무거운 사건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배우 김주혁 씨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주혁 씨는 참 친근감이 느껴졌던 배우예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충격을 받고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교통사고의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고요. 또 김주혁 씨가 운전한 차량 또는 주변 차량의 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예인 관련된 사건들의 몇 가지 특징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 사건을 다루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흐름, 패턴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고 김주혁 씨 교통사고. 사실 이제 고인을 좀 편하게 보내주려면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발인을 하는 오늘까지도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걸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런데 사고 차량이 평소에 안전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차량이었고 그러게요. 또 가격도 매우 비쌌어요. 예. 또 사고 발생 지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요. 일반 도로였습니다. 시내, 복잡한 시내 일반 도로잖아요. 네. 게다가 김주혁 씨가 평소에 자신이 23년간 무사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운전에도 능숙한 것으로 보이고요. 23년 무사고. 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보면은요, 정차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앞차를 추돌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서 있다가 또 인도로 돌진해서 결국은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고요. 교통사고 전문가, 또 자동차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이 사고의 원인을 콕 집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보니까 또 화면을 보니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량 이상이나 급발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우선 에어백은 그 의혹과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예. 또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급발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발진을 의심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우다. 예. 그런데 이번 영상 보면은요, 그 뒤에서 찍었으니까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브레이크 등의 고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영상만 보자면 사고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급발진 등의 차량 이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차량 이상 급발진, 요게 첫 번째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김주혁 씨가 원래 술을 못 마셨고요. 또 당시 목격자들도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니고 심근경색 얘기가 처음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이 김주혁 씨가 사고 당시에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원인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부검하면은 금방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부검 결과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차 소견에 따르면 심근경색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인데요.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검을 하면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근경색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게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그 목격자의 이야기도 다음 날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직접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막 괴로워했다는 게 아니라 핸들을 잡고 있었다. 핸들을 잡고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 부검이 진행됐죠. 그리고 1차 소견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직접 사인이 두부 손상, 즉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을 다쳐서 사망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은 당연히 두부 손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충돌 사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동차가 굴러 떨어지게끔 만든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원인은 나왔지만 사고 원인은 안 나온 거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일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굉장히 의문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김주혁 씨가 한 달 전부터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이었다라는 보도인데요. 그러자 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 부검 과정에서 조직 검사 준비가 돼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요. 며칠 후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면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육안으로 하는 부검은 1차 부검이라면 지금 한 일주일 후면은 조직 검사 같은 2차 부검 더 정밀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약물 때문 아니냐,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그게 육안으로 는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다 풀릴 수 있을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김주혁 씨 사고 얘기를 꺼낸 이유는 김주혁 씨 사고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그동안의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는 패턴에 대해서 돌아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의 그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연예인 관련된 사건, 또 연예인이 당사자인 사건, 종종 발생하거든요. 네,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잘 보면은 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비슷한 양상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양상, 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발견한 연예인 관련 사건의 패턴, 첫 번째는 뭐든가요? 일단 의혹이 제기된다.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 물론 다른 사건 사고도 의혹은 제기가 되는데 유독 연예인 사건은 간단한 사건도 무조건 의혹이 제기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건조하게 나가도요. 객관적으로 나가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고요. 유명 개그맨 A.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특정 언론사 기자가 특종 보도하기 위해서 함정 파놓은 거다. 함정을 파놓고 음주운전에 걸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특종 잡은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다른 연예인과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자작극 벌인 거다. 등등의 의혹이 이슈로 이슈를 제기됐죠. 덮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연예인 B. 좀 이른 나이에 은퇴 선언합니다. 그러자 임신설, 사업 실패설, 연예계 환멸설, 심지어는요. 중동의 어떤 그 산유국의 왕자의 몇 번째 부인이 되었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그런 온갖 설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설이 그냥 설로만 그친 게 아니라 보도로도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런 설이 있으면 그걸 또 받아서 보도를 내는 건데 보도로 시작해서 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그렇겠네요. 혹시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저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요? 알죠. 유명한 아이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요.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했죠. 네,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편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을 일부가 제기했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상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로?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분노했죠. 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러자 대회 주최 측과 또 현지 언론들이 아니 빌보드가 어떻게 수상자를 결정하는지 이거를 기사를 통해 설명하고 해명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죠. 주최 측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습니다. 또 국내 연예계에서도요. 열애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최근에는 연예인 커플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열애설이 나와도요. 이거는 이걸 순수하게 보지 않고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한 음모다. 왜 지금 이게 터지느냐? 그렇죠. 이 파파라치 하필이면 오늘 왜 뭐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왜 오늘 터뜨리냐? 심지어 국정원이 일부러 특정 매체에 열애 사실을 알려주고 보도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옛날 과거에는? 글쎄요. 과거? 언제죠? 예전에 정권이 뭔가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다. 이런 소문들은 정말 파다했는데. 소문은 아니에요. 많았죠. 소문은 많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까?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확인되신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이클 잭슨. 공식적인 사인은 진통제와 항우울제 과다 복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마이클 잭슨 그렇죠. 이소룡. 네, 브루스리. 평소에 지금 악성 부종을 앓고 있었는데요. 진통제 성분들과 반응해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마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 독살설, 심지어는 운둔한 무림 고수가 공격해서 사망했다. 이소룡한테 그런 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암살했다. 이런 음모론도 수두룩하게 많죠. 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스타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야기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로 인해서 이들이 받는 고통 또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뭔가요? 네, 여과 없이 보도된다. 여과 없이. 이건 언론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근거는 희박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산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 조폭 연루설, 성적 취향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이 확인 없이 보도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개에 물려서 안타깝게 숨진 모 음식점 대표가 그의 할머니다라고 하는 루머도 이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있고. 네,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또 자녀의 그 학교 폭력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연예인이 있는데요.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비난도 크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보도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그 연예인이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입장까지 나왔으니까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윤소나 씨. 네, 그렇습니다. 윤소나 씨 하지 않은 말까지도 다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었다는 얘기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으로 이제 비난을 받으면 그건 억울한 일이 되겠죠. 물론이죠.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공인이라고 해도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하는 건 이건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기자가 보도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어떤 유명 연예인의 접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때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의 팩트 체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 거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소문을 썼다거나 어떤 취재 과정, 확인 과정 없이 썼으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연예인이 공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명인인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이죠. 네, 이런 유명인들에 대해서 별다른 공익적 가치가 없이 내밀한 사생활을 흥미 위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의 세 번째 패턴은 뭡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론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독 남성 연예인 성추문 사건이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종 결론 아시나요?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네. 모르는 것도 있고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일부는 알려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치명적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회복하지 못할 그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요. 배우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이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의 어떤 흐름들, 패턴들, 우리 사회의 문제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손탐정의 한마디? 혀 아래 도끼 있다. 혀 아래 도끼 있다. 이 속담 오늘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말을 조심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언론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반성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의혹 보도에 휩쓸리고 음모론에 열광하고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언론 소비자, 저를 포함해서 언론 소비자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중요하네요. 언론도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맞장구를 치고 소문을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뭐 찌라시도 돌리고 이런 우리 대중들도 반성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 연예인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거. 이거 좋네요. 김주혁 씨 오늘 발인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고 있는데 사망 원인도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서 편안하게 고인이 눈 감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이상한 추측 보도들 난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당부합니다. 손수호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한국어로 꾸는 꿈 라오스 국립대학교 편입니다. 익숙한 K-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거 바로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실입니다. 나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이면 4학년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갔다 왔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꿈꿔 모습과 똑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해서 가장 궁금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령 머드 축제입니다. 머드 축제가 언제 열려요? 겨울에. 겨울에? 겁자이? 네. 고배냥. 말과 글은 완전히 다르지만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고 합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펜나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도망가 버린 일도 몇 명 좀 있어요. 처음에 2004년부터 그 학생들이 계속까지 학생이 점점 많아요. 많이 관심 있어요. 예, 저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성규입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열심히 해요. 교재 CD를 틀어서 학생들이 이제 따라할 때 아주 그 병아리들이 그 기호 병아리들 모습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로 하는데 그때 진짜 감동 좀 받았어요. 위파람 한국 노래 진짜 좋아해요. 타와이스, 에이핑크 많아요. 어제 수업할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 어렵지 않았어? 내가 질문할 때? 저는 번역자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졸업하면 갈 거예요. 한국 꼭 가야 돼요. K-팝이 좋아서 시작했든 영화가 드라마가 재밌어서 시작했든 한국어를 배우며 전과 다른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 라오스의 청춘들. 자, 월요일 날 만나요. 자, 안녕.
오늘도 그 꿈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그래.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한국어로 꾸는 꿈, 라오스 국립대학교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자 남경필 지사의 주장 들으시고 곽진선님은 근데 자유한국당이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당으로 보이십니까 남지사님?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7979님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남지사는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합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친박 두 사람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땐 통합전당대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독자 전당대회를 일단 미루자. 난 이런 얘기다라고 아까 한참 설명을 하셨어요. 노영민 주중대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3480님 이분이 분석하시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중 관계 단절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 개선 합의한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보신답니다. 김상훈님은 그런데 왜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이 사드 보복 조치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 좀 당당하게 사과 요구하고 유감도 표명하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상처받았다. 김상훈님은 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면 합의를 중국이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 이 얘기를 좀 주중대사가 했어요. 네. 상당히 좀 외교관들의 발언은 상당히 좀 조심한 경우인데 딱 부러지긴 안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투명하게 처음부터 아예 딱 선을 긋고 시작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하도 이면 합의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네, 언론에서. 네, 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Y뉴스 오늘 중요한 얘기 갖고 오셨네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안봉건 두 비서관이, 죄송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 40여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또 청와대가 시행한 총선 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갔고요.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기사 무마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깜깜이 쌈짓돈처럼 이용이 되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원이 청와대에다 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게 이게 박근혜 정권만의 일이 아니다. 그전에도 이런 관행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7, 80년대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이제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관행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특활비도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예산이 마치 뜨거물처럼 이렇게 주물러도 되고 저렇게 주물러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고위 관계자도 내가 볼 때는 강도와 같은 짓이다. 강도와 같은 짓이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은 예, 예.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이번처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 달에 1억 이렇게 상납받는 무슨 세금 내듯이 상납받는 예.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제 그 근거가 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별도 용돈도 건넸다 그러고요. 별도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하.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첩보 영화처럼 007 가방에 현금 다발을 담아서 예. 청와대 주변을 빙빙 돌다가 도로에서 만나서 전달한다? 저는 이게 제일 기가 막혀요. 국정원의 네. 기조실장이면 여러분 국정원의 그 많은 예산을 다 주무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살림을 사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네, 사람이 네. 007 가방에다가
현금 따발을 넣어서 빙빙 돌다가 전달해줬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뭐 매월 500씩 줬다는 얘기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뒤에 요청을 한 거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걸 관행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물타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 저는 이 청와대 수석 조윤선 뭐 수석한테 간 이 돈은 개별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치더라도 500만 원이니까. 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에게 간 매월 1억 원. 네. 이거는 정말 최종 기착지가 거기였을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석은 돈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돈의 배달처는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 조응천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조응천 의원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줬지 어떻게 이게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보고 줬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철 기자가 보기에는 결국 그 돈을 주무르고 쓴 사람은 뭘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쓴 거겠지만 최순실이었을 거다. 뭐 제가 추측하는 건 아니고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 검찰에서?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게 뭐 직접 무슨 뭐 시장을 보느냐 은행을 가냐 뭐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집행해 주는 사람. 그게 문고리 3인방이건 최순실이건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최순실 씨에게 갔다는 거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까지 확인이 됐군요. 관계자를 통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겠지만은 일단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이 받아서 받아왔습니다라고 가방채 건네지는 않았더라도 최종 수수자로는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최순실 씨에게 갔더라도 네. 그 용처가 박 전 대통령 옷값이라거나 약값이라거나 사적인 진료비 등으로 사용됐다면은 그건 최종 목적지가 박 전 대통령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지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최순실 지갑으로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의 뭐 피부 미용을 위해 썼다거나 옷을 위해 썼다거나 이랬다면 그게 그거 아니냐. 미르 K 재단도 결국 공범이잖아요. 뇌물수수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 드시죠. 국정원의 특활비 한 해에 한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뭐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권력자의 쌈짓돈처럼 사용돼도 되는 건가. 영수증 하나 없이. 이게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도록 지량을 주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만 유독 그런 의혹을 받는데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9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 상당 부분은 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경직성 경비가 뭐예요? 그 재량껏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목적이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 돈이라 그러고 그렇죠.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중 한 10% 정도 500억 원 남짓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극우단체 양성이나 또 청와대의 쌈짓돈, 심지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예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나오겠지만 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2014년에 둘이 나란히 2015년 15년 네.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 1억 원에서 일부가 그렇게 유용된 게 또 한 번 유용됐을 가능성. 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취재해 보셨어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현금이잖아요. 예. 현금이니까 뭐 이게 뭐 가령 앞에 얘기한 대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에게 뭐 용돈으로 줬을 수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관련해서는 뭐 경찰 인사를 만들어 주물렀다. 이재만은 뭐 금융계 인사를 뭐 주물렀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용도로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돈만이 아닐 수 있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죠. 그들의 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사에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인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네. 예. 근데 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절차상으로는 국정원 자체 통제 기능, 감사원 감사, 국회 정보위의 예산심사와 결산심사가 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외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예. 국회 정보위 그 야당 시절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예. 특활비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 전혀 모른다 국회의원들도. 네. 전에도 문제가 됐을 때 들여다봤는데 현재의 예산 결산 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에다 사용되는지 그걸 전혀 알 수도 없고 총액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공개된 특활비도 엄격하게 말하면 추산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영우 위원장은 지금의 제도로는 특활비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자관 국정원의 힘이 통제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 기조실장 지냈잖아요. 네. 그 시절에 청와대 상납을 부활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크릿 파일 국정원의 저자인 김당시 전 오마이뉴스 기자고 지금 국민의당에 갔었는데 예.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김만복 원장은 기조실장 시절부터 오래된 관행이라며 청와대 지원을 부활해 정례화했다. 요 글이 있는데 김만복 원장에게 확인을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 때가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글을 이제 조선일보가 다시 또 만물상 코너에서 보도를 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국정원 예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산 전문가들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들으시면서요. 청취자 윤인중님은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모두 드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문자 주셨네요. 공감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진 상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어떻게 될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남경필 경기지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남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당 간의 통합 전당대회.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제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요. 예. 바른정당도 다 지도부가 물러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재창당 대회를 하는 거죠. 지도부 다 물러나고 네. 그게 쉬운 말로 하면은 두 당이 합당이네요. 합당해서 전당대회 치르는 거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바른정당이 맨 처음에 태동될 때 예. 저희가 당을 탈당하면서 왜 탈당했느냐. 지금의 이런 구조로는 상태로는 우리가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예. 새로운 당을 만들기가 어렵다. 특히 그 안에 있는 국정농단 세력의 그러한 존재, 위세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당에 입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이 아니고요. 예. 새롭게 당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님, 원래 바른정당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강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생겨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안에는 뭐 끝까지 자강파, 뭐 묻지마 통합파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제대로 된 통합파, 원칙 있는 통합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합칠 수 없다라는
통합파는 분명히 선을 그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강파로 저는 지금도 생각이 같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의미 있는 이 논쟁과 이 결정들이 내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리 또 결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면도 분명히 큽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지켜봐야죠.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이 그 마무리는 돼야 한다. 그 마무리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루어져야 되고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출당도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통합전당대회입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 출당 문제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 나머지 친박 청산과 관련돼서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과 관련돼서는 통합 과정 또는 통합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한 전제 조건은 뭐냐. 양당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통합전당대회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일단 통합전당대회라는 말은 말이 통합전당대회지 결국은 합당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애초에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나갔던 분들이 했던 그 친박 청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어디까지냐고 볼 거냐가 또 의견이 많아요. 옛날에는 8적 얘기도 했고요. 12적 얘기도 했고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합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서청원 대표, 최경환 전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정리는 기본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그럼 어떤 원칙을 그 순서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청산은 있어야 하고 그게 바탕이 된다면 통합전대로 가자 이런 입장.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산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통합전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이 통합전당대회라는 걸 하게 되려면 최소한 2달 정도의 논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전대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원래 독자 전당대회가. 그것도 미뤄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유승민, 하태경 저는 그분들 얘기도 반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고요.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토론에서 자기들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그걸 원하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금 바른정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볼 때는 이 길이 바로 가야 할 길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의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일단 바른정당 안에서 지금 남경필 의원 말씀대로 일단은 미루고 보자라는 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통합전당대회. 그렇습니다. 그쪽 지도부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느낌이 옵니까? 아직 얘기 안 했고요. 그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 여러분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어떤 건지 아마 오늘 인터뷰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남경필 지사께서는 최대한 통합전대를 위해 노력하되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탈당하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금 남지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통합전대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그러게요. 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근데 합당이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합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합당이 같이 되는 거죠. 같이 합쳐서 예. 새로운 당의 면모를 만들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연 2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요 며칠 앞으로 이제 며칠이 이 최종적인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5일, 3일 남았네요. 예, 3일. 예, 바른정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행간 가죠. 요 며칠 사이에 롯데 일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예.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이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롯데검, 롯데신화의 주인공 신격호 총괄회장. 신 회장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신 회장 휠체어 타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령입니다. 휠체어 타고 왔는데 중형이 구형되는 그 와중에도 무슨 재판하는 거냐 뭐 하면서 좀 횡설수설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지금 재판 중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잘 모르겠다. 왜 재판을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변호인이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횡령 혐의입니다. 네, 이렇게. 횡령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기소를 해? 이렇게 역정을 내기도 했다고 나를 합니다. 누가 기소를 해?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공짜 급여 508억 원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 검찰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자,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1세대 기업인의 불행한 퇴장이다입니다. 1세대 기업인. 정확히 지금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죠? 신격호 회장?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922년생입니다. 22년생이. 올해 95세예요. 와, 진짜 고령이긴 하네요. 네, 주요 재벌그룹 창업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생존한 1세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사실 껌이라고 하는 거 그 상품으로 기업을 일궜던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껌. 그 유명한 껌이라면 뭐 이 노래 하면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국내 5대 재벌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또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래요? 사실은 너무 폐쇄적인 경영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함부로 말을 못 꺼낼 정도로 엄청난 철권 통치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2년 전에 두 아들이 경영권 다툼만 벌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형제의 난만 일으키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칙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과 이렇게 묻지마 합당 전당대회를 하자는 건 후진 기어를 놓고 왔던 길 되돌리자는 거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 정치다. 강하게 반발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당대회를 정치를 하면서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가 중요하거든요. 예. 왜 하느냐? 전당대회는 우리가 당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남경필 유승민 남경필의 대통령 선거 선출위원 전당대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서로 하나로 뭉치고 도와주고 진 쪽도 도와주고 하는 건데 지금의 전당대회는 뭐냐? 깨지기 위한 전당대회입니다. 이대로 그냥 단독 전당대회를 하면 깨지기 위한 전당대회다. 아니 대부분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바른정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제가 어제 20명을 다 만나보니 대부분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에요. 자, 우리는 깨지면 안 된다. 어떤 길로 가도 하나의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11월 6일이 이 깨지는 마지노선인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전당대회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11월 6일 날 탈당을 다 했어요. 나간다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됩니까? 그분들도 뭐라 그러면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그런 전당대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전당대회 할 수도 없어요. 그 지금까지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너는 니네들을 갈래들은 가라.
뭐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너 이거 안 해주면 떠나겠다. 이 양쪽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너는 갈 테면 가고 나는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소통의 부족이 커요. 그렇다니까 이거를 다 모아보니 의견이 뭐냐. 일단 전당대회를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뒤로 미루고 자유한국당의 저런 상황도 보면서 통합전당대회를 또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바른정당이 11월 6일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쪼개질 게 분명한데 그걸 보면서도 가자는 건 말 안 된다. 어떻게든지 좀 같이 가보자라는 그 아쉬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 고집 피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신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나올 때 우리가 내세웠던 명분 그게 있는데 하나도 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걸 보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쳐서 전당대회를 치르느냐. 아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하자는 게 아니죠. 지켜보면서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사실 바른정당이 창당하고 나서 우리가 개혁보수 얘기했지만 사실 개혁보수의 제대로 된 비전과 철학을 보여줬어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못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언제 헤어질 거냐? 너는 니네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합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바른정당 독자 전당대회를 밀어놓고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보자. 이 정도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자기들의 할 일들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통합전당대회라는 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벌써 2일이죠. 이게 어제 결론 안 났잖아요. 어제 이 얘기를 똑같이 의원총회장에서 하셨을 텐데 결론이 안 난 채 끝이 났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은 5일까지만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이분들은 그냥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갈 거고요. 몇 분이나 나가실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7명보다 많다라는 얘기. 그렇진 않을 거고요. 다만 저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대다수 어제 의총장에도 확인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신 분 없어요. 하태경, 유승민 두 분 외에는 큰 반발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편안히 남은 여생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95세 휠체어 타고 이렇게 법정까지 나온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요. 형제의 난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1세대 기업인인데 창업주인데 반강제로 경영일선에서 강제로 물러났죠. 자식 3명과 사실혼이었던 여성 모두 징역 7년과 10년씩 구형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도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1세대 기업인은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숱한 비판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 사업 보국을 외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1세대 기업인의 말로가 자식들로 인해서 또 본인이 경영을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참 말로가 쓸쓸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1세대 기업인.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회사는 총수만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주주의 것이죠.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것일 테고요. 그렇죠. 이걸 상장하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다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장한 회사들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의 것이기도 할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온 국민의 것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큰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신총괄 회장은 재판정인지 어딘지 구분도 사실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만은 또렷이 했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내가 그 돈 쓰겠다는데 그게 횡령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내 맘대로 쓰는데 이게 횡령이냐? 네. 어제 재판정에서도
내가 횡령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나를 기소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게 지금 우리나라 1세대 기업인들이 가진 인식이었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줄줄이 기소돼서 불행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네.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 몇 번씩 재판정에 섰던 경험들을 맞아요. 1세대 경영인들은 다 하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가 내 맘대로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지난 3월 재판 때는 법정에서 내 회사인데 누가 감이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쳐가지고 재판정에서 강제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신 회장 같은 1세대 기업인들이 가진 이런 인식이 오늘날의 이 불행을 낳게 만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신 회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식들한테 공짜 급여도 주고요. 사실혼 여성한테 이 서미경 씨한테 매점 운영권도 주고 알짜배기 식당 사업권도 다 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매점 운영권 하니까 되게 조그만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큰 극장에 딸려있는 예. 그 매점들을 다 줬다는 거잖아요. 예. 운영권. 그러니까 신 회장의 불행은 자신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뭐 총수일 것이기도 하겠지만 회사 직원, 그의 가족, 더 넓게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 바로 2세대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서 중형을 구형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기업인들은 좀 나아졌을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나아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3호 공식은 확실하게 깨졌다입니다. 3호 공식이 뭔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이게 지금 총수들 재판에서는 많이 나왔던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 재판에서는 마치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다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법칙이 확실히 깨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깨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실형을. 롯데가 구형을 보면 징역 7년에 또 7년에서 10년 정도 구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이 이 정도 나오면.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신격호 회장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자칫하면 감옥에서 만루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고령이라서 네네. 그게 조금 고려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이번 재판에서 다른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겨질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 롯데 얘기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그 롯데가 참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중국. 예. 중국 얘기해 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방송 첫 출연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6548님, 사람 하나 바뀐 게 없는데 통합전대라뇨. 그러면 그게 개혁이 되는 겁니까? 반면에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봉근 이재만 나란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상납받아온 문고리 2인방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2014년 같은 해에 나란히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 채씩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사실, 그걸 비공개 여론조사 등 정치 공작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찜찜한데 이것이 개인 아파트를 사는 데까지 쓰여졌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노릇입니다. 여전히 그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에 대해서 이 2인방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랍니다. 굳게 닫힌 문고리, 그 문고리가 언제쯤 열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융단 폭격이 예정된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이라면은 국정원 있는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을 찾아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원을 찾아가서요? 네.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적폐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죠. 예. 국정원 댓글을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파문, 민간인 사찰, 노벨상 취소 공작 또 그리고 이번에 터진 특수활동비 상납까지요. 예. 지난 정부 비리 전반에 관여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9년간의 불법 행위를 탈탈 털어보겠다 이렇게 벼르는 중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럴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문제까지 들춰보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오늘 하루 여와 야로부터 흠씬 매를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가운데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8월에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재벌개혁 중간고사입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과 재벌 경영진들 간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 현대차, SK, LG 그리고 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늘 만납니다. 지난 6월 회동을 했는데 이후 넉 달 만이죠. 당시 회동 때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그룹 지배구조의 개선 또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해소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예. 오늘 자리는 당시 요구사항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차원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숙제검사죠. 예. 1차 회동 때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몰아치지는 않을 테니까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재벌 측 답변에 따라서는 향후에 압박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숙제를 좀 잘 해왔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국회에서 밝힌 개헌 의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다 공감은 하는데 네. 제대로 불이 붙질 않아요, 개헌.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언급을 했죠? 네, 국회 시정연설에서였습니다. 예.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랬었죠. 이전 정부 때 역시 국면 전환 차원에서라도 개헌 논의가 간간히 제기됐고요. 예. 그럼에도 속도가 나지 않은 거는 개헌의 두 축이죠. 그 선거구조 개편 또 대통령 권한 분산 이거를 두고 각 당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인데 예.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젠 정부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이번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통합 전대론을 제시했습니다. 보수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재창당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 지도부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바른정당 곧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함께 치르자. 이른바 통합 전당대회론입니다. 좀 뜻밖인 것이요. 이 목소리가 자강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신호탄을 쏜 사람은 남경필 경기지사입니다. 어제 이 통합 전대론을 놓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5일에 다시 만나자.